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5일 2시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심야방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선 윤석열 후보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성당에서요, 어제 저녁 때 성탄절 자정 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입장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무교로 알려져 있는데, 법대 대학 시절에 대학 친구들하고 성당에 다니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인데 온누리의 사랑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 이런 요지의 성탄 메시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또 격려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감염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내 편 따지지 않고 공동의 미래로 함께 나가자. 이런 당부의 메시지인데요. 바로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내 편 따지지 말자. 공동의 미래, 바로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이제 하루 전 어제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당히 신이 나는 메시지를 냈어요. 누구나 깨끗한 집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원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집은 국민의 삶과 행복의 기본 바탕이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고, 부실하고 우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고, 그러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요, 3가지 정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연평균 10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약 3.7%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과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은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인 46%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인데 조기에 독립해서 1인 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따뜻한 집, 따뜻한 삶,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20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 고학권익연대에서 도시락 봉사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이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에 가서 말이죠,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말, 이것이 이제 말 실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을 했어요. 네, 뭐라고 해명했느냐, 이번에는 제가 입당할 당시 국민의힘이 9가지를 다 포용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는 한 가지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 동행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외연이 더 확장이 돼서 9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가급적 함께할 수 있는 당의 혁신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지금 20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기장의 선수는 정각판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이거를 환기하면서요. 하여튼 그건 우리 선대위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정권 교체에 필요한 그런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김건희 씨의 사과를 검토 중이다라고 한 발언, 내용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당사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이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 그래서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매일 회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의가 탁상 공론식 회의를 하지 말고 지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메시지,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미래 비전과 관련된 메시지, 정책 공약 메시지, 이러한 여러 메시지에 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율해서 이 후보가 이런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고, 또 이 공약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소통 채널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잘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뭐라 그럴까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입당했다고 할 때 이 부득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건 동아일보에서 좀 많이 자꾸 문제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 당 내부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뽑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연을 더 확장해서 선거 과정에서 당의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입장, 이 재차 윤 후보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추가적인 사과에 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핵관, 이건 뭐 이준석 대표가 거론하는 건데, 여기에 대응해서 김용남 선대위 공보특보는 이핵관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핵관 거론하면서 말하자면 정무실장한테 왜 월급을 주고 활동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지금 당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함께 지금 윤석열 후보의 뭐라 그럴까요? 이 지지율을 까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선대위 관계자들이 각별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은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 안에서 할 얘기들을 밖에서 너무나 많이 한다. 누차 말씀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무게감, 중량감, 그리고 신중함을 가져야 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빨리 복귀하라, 이런 저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말이죠, SBS의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또 뭐 말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지금 선대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틀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이 개편 의지, 이거는 리모델링 또는 이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페인트 칠과 도배만 하고 다시 그대로 가자는 것인데 언젠가는 다 부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요,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도 자기 희생할 생각을 안 한다. 전부 자기직을 꽉 붙잡고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게 욕심 있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될수록 후보가 고생할 것이고 결국은 선대위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임선대위원장 정도가 사퇴를 하면 진짜 뜻있는 사람들이 출사퇴를 한다. 보통 후보가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게 출사퇴를 하자.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있었던 사태라면서, 민주당은 초기 난항을 겪으니까 기존 선대위가 역할을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좋은 그림을 갖기 위한 선대위 구성을 했고 송영길 대표도 사퇴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상황 아니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본인이 책임지고 총대를 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했으면은 다 같이 사퇴를 해서 후보한테 좋게 얘기하면 후보가 제대로 뛸 수 있는, 그리고 더 좋게 얘기하면 이준석 표현이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재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후보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더 큰 그림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래야 전면 개편할 건 아니냐. 그렇게 안 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대위 전면 개편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대위에서 말이죠, 특히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냐, 작전 전략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사옹이냐 아니면은 무슨 방향이, 아니면 일부 해병이냐,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 전선의 병력을 투입하니,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선에 가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YTN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말하자면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좀 제대로 알고 아침 일찍 방송에 나와서 보니까 이 후보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배우자의 일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 이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응 기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응을 왜 그렇게 했냐,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더라, 이런 또 일화를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 공수처 논란입니다. 지금 공수처가요, 통신자료 조회가 이 야당, 기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심지어 부장검사, 즉 김학의 사건을 폭로한 장준희 부장검사 핸드폰까지도 통신 조회를 해서 이 장준희 부장검사가 직접 이 통신조회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결국은 공수처가 통신자료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수사 관행을 답습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김기현 원내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김도흡 정책의 의장,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 한기호 전 사무총장, 박성민 사무부총장, 이런 야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요. 그의 시기는 10월하고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필요한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민은 국회의원 26명이나 이 통신 조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 중에서는요, 이것은 수사와 무관한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통신기록조회 현황을 보면요, 공수처가 26명, 서울중앙지검이 10명, 인천지방지검에서가 18명,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26명이나 될 정도예요.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후보,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수처가 언론 사찰에 이어서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적이고,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준희 부장검사,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 신고한 분이죠. 자, 이 장준희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인사권자를 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신원을 드러낸 후에 공수처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익신고 경위를 추적하고 주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신 조회가 이루어진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리고요, 또 이 조성은 씨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요,
조성은 신학, 김웅, 손준성 검사 이런 관련자들과 한 번도 총화한 적이 없고 조회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이유를 공식적으로 지랄할 것이며 만일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무단 조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 도저히 윤석열을 위해서 나설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툴튜브 즉 강성 보수 우파 유튜브라든가 윤핵관들이 나서서 지켜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은 도저히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가족 비리를 방할 자신이 없으니 윤핵관과 툴튜브들이 앞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싸워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보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직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그런 식으로 쓴소리하는 것이 당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에서 이낙연 대표까지 나섰는데 홍준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일부 비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시위를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 선대위 또 고문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일전에는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의미 없다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름만 올려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니 시비를 걸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과연 우리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표 하나가 굉장히 여금한데 이런 입장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30 청문홍답, 홍문청답, 청년 플랫폼 운영하는 것은 2030의 팬덤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를 윤석열 후보의 지지 맞으면 팬덤층으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이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실드 칠, 즉 방어할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전면에 날 수가 없다. 윤 후보를 만든 툴투브, 일부 편파 언론, 윤핵관이 주축이 되어 정권교체의 선봉에 나서라. 이렇게 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강경 보수층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년 2월 초가 되면 전국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관건 선거에 나설 것이니 지금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다. 이런 다소 비관적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다 이긴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만만하고 있는 좀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사면 문제도 여권의 이관기로 보이니 적극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전통 보수 지지층과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중도층 사이에 틈새를 벌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점에 경계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홍준표 의원 전에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했던 지금 여명 지금은 이제 선대위 공동 청년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의원입니다. 최근에 영입한 신지혜 수석 부의장을 향해서 정권 교체를 정말로 원한다면 나가라. 아주 강력한 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지혜 씨가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탈원전을 국민의힘 당론인 탈원전 중단, 원전 강화, 귀족 강성노조 타파, 그 다음에 퀴어 축제 반대, 재개발 재건축 전면 허용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신재 씨는 강력히 비판해 왔는데 이런 신재 씨의 비판 기조가 우리 당의 기본 입장, 정책성과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명 본부장이 다시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신 씨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쓰이고 버려줘도 좋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갸륵한 심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만 신 씨는 국민의 의무수는 쓸 수 없는 카드다. 그러니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신씨 스스로 선대위에 나가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 4년간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며 상식 있는 청년들의 지지를 이제 겨우 받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은 신씨 합류로 인해서 왜 국민의힘을 굳이 뽑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회의감에 잘 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지 않으려면 전향선언이라도 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명 본부장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입장을 말씀드렸지만은 신재 씨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전향선언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그동안에 왜 입장을 탈원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동성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또 N번방 문제라든가 가졌던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동안의 입장과 현재 입장에 대한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라. 그래야 청년 지지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김소영 대전시당의 시정감시단장 변호사가 자녀 납치 살해 협박을 받았다라는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협박범한테 받았느냐? 이 경찰서에 마침 가고 있는데 즉시 처단할 수 있게 신고해야겠다. 이 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따르면 협박범이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내 딸들 전부 납치해서 XX 살해 영상 올려줄게. 넌 너무 나대고 있어. XX. 내 딸들 내가 보는 앞에서 XX 하고 XX를 적출할 거다. 법보다 범죄가 빠르다. 이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범은 식칼 사진을 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김소연 변호사가 또 밝히고 있는 내용은 아침에 범죄에 예고하고 협박한 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해서 저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를 해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에 최근 몇 달 전에 경선 때 말이죠. 윤건영 의원한테 말하자면 신변 위협 협박 문자가 보내온 바 있고 경찰에서 협박범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김소영 변호사에 대한 협박범 반드시 찾아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협박 일종의 테러 위협이 없어지도록 각별히 정부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요. 이 김부선 씨 그리고 이 박철민 조폭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수십억 뇌물을 줬다. 이러한 것을 폭로한 박철민 조폭 이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장영하 변호사예요. 이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투기의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홍수 욕설과 비슷한 충격적 녹음 파일 40개가 있는데 40여 개가 더 있는데 적당한 때가 되면 이런 가진 파일들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의 저격수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최근에. 그 책 이름이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94년도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어서 2010년까지 이재명 후보를 돕다가 생각을 바꾼 성남일보 오동희 기자의 도움과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형인 재선 씨, 그 다음에 그 부인인 박인보 씨의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이다. 그래서요, 지금 형수 욕설 파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대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40여 개를 하나씩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보석기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요, 이러한 일종의 선전포고에 관해서 무대응 원칙으로 응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형사욕설을 비롯한 이런 이슈들은 무조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바로 최근에
이 아들, 이재명의 아들 이동우 씨를 별도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KBS 사사건건에 나와서 당에서 아들 동우 씨를 불러서 조사했다. 취조하듯이 조사했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조하면서까지 보도했다라는 이 부분은요. 손대희 측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냥 별도로 불러서 조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왜 별도로 조사했을까요? 그만큼 도박, 성매매 사실, 의혹, 이것이 지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딱 박스형으로 아니면 하락형으로 끌고 나가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은 민주당에서요, 입장문을 공식적인 입장문에서는요, 당은 여러 차원에서 후보 아들 문제를 점검했다. 그래서 아들을 별도로 불러서 취조하듯이 조사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정하는 입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송영길 대표는 무지하게 철저하게 아주 뭐 강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즉 조사의 객관성,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별도로 불러서 취조하듯이 얘기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왜 고쳐듣겠느냐? 그런 것이죠. 이거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경찰 수사한 것은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도 별거 아니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조사했을 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조사 안 했으면 뭐 전화로 조사했다는 겁니까? 서면 조사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조사에 흉내만 냈다. 2번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중 민낯 반드시 또 한번 생각해 두십시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